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문자는 그렇게 왔다. 텅 비어버린 우리의 공동명의 계좌 스크린샷. 아래에 찍힌 단 7글자. 내 이름은 박진우, 나이는 32. 대구에 있는 현대 블루핸즈 수석 정비사다. 4시간 전 나는 병원 진료실에 앉아 림프종 치료 방법, 생존율 같은 단어들을 듣고 있었다. 2기, 치료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 거라고 했다. 나는 주차장에서 아내 최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녀는 바쁘다고 했다. 볼 일이 있다고. 나중에 들어오겠다고 했다. 집에 도착하니 옷장 절반이 비어 있었다. 그녀의 여행 가방도 사라졌다. 침대 협탁 위에 있던 결혼사진도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 우리가 5년간 함께 모은 5천만 원 전부를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스크린샷과 함께 나는 그 메시지를 1분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딱 3글자를 타이핑했다. 잘 살아. 그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맥주 한 캔을 따서 뒷마당 데크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다. 아무것도 집어던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의 무게가 이동하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암은 마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신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옆집 사는 김철수 씨가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담장 너머로 다가왔다.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유나 씨가 차에 짐 가득 싣고 급하게 나가던데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했더니 내가 말했다. 잘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철수 씨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집사람이 김치찌개는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집으로 들어가 지난달에 삼촌이 주신 서류 폴더를 꺼냈다. 박지환 삼촌은 작년에 법무사 일을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감을 잃지 않고 계셨다. 지난 2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강원도에 있는 작은 땅을 내게 남겨주셨을 때 삼촌이 서류 작업을 도와주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가림은 해놔야 해. 삼촌은 말씀하셨다. 특히 결혼했을 땐 더더욱. 서로를 지켜줘야지. 나는 그 절차를 시작했었다. 유언장을 새로 썼다. 내가 복원한 69년식 머스탱의 공동 명의자로 유나의 이름을 올렸다. 아직 차량 등록 사업소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땅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관리할 다른 은행의 2차 계좌도 만들어 두었다. 모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일 참 우습게 돌아간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이 받자마자 내가 말했다. 삼촌, 전에 재산정리 관련해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좀 바꿔야 할 게 생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우야, 무슨 일 있니? 아니요, 내가 말했다.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2016년 친구 민준이 결혼식에서 유나를 만났다. 그녀는 시내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었다. 똑똑하고 재치 있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6개월 뒤에 동거를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결혼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다. 괜찮은 동네에 낡은 주택을 하나 구했다. 나는 주말마다 낡은 찬장을 교체하고 바닥을 다시 깔고 새로운 배관을 설치했다. 유나는 페인트 색깔과 가구를 골랐다. 그리고는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SNS에 올리며 우리를 리모델링 성공 신화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내가 13살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교사 월급으로 나와 여동생을 키우셨다.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분수에 맞게 살고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두라고 가르치셨다. 2년 전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그 대비책은 내게 더욱 중요해졌다. 유나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님은 모든 것을 해주었다. 대학교 등록금 몇 년마다 바꿔주는 새 차, 우리 집 계약금까지. 그들은 왜 딸이 정비사와 결혼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인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나를 내 이름 대신 유나 남편이라고 소개했다. 돌이켜보면 균열은 내 진단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생기고 있었다. 석 달 전, 유나는 서울로 이사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곳에 더 좋은 기회가 많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다. 내 직장은 안정적이었고 여기엔 친구들도 있었고 집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다. 그 대화 이후 그녀는 말이 없어졌다. 서먹해졌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다 사소하지만 유독 아프게 와닿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당신 그냥 차나 고치면서 인생을 끝내고 싶지는 않지? 내 대학 동기 남편은 이번에 로펌 파트너가 됐대. 지금 별장 짓고 있다던데.
가끔 생각해. 졸업하고 여기 남지 말고 그냥 강남으로 갈 걸 그랬나. 나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다. 모든 부부에게는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잘 이겨낼 거라고. 그녀의 지갑에서 서울의 한 오피스텔 명함을 발견했을 때도 나는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삼촌에게 전화해 법적 서류들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상의했다. 만일을 대비해 우리의 자산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2주 후 나는 지독한 감기라고 생각했던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다. 의사는 부어오른 림프절을 발견했다. 그리고 혈액검사, 조직검사가 이어졌다. 최종 진단을 받기 전날 밤, 유나와 나는 주방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직장 동료의 승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내 얼굴에 서린 두려움을 알아챌지 궁금해했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아니, 나는 거짓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밥을 먹었다. 더 파고들지 않았다.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알았어야 했다. 유나가 떠난 지 3일 후 나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첫 번째 세션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간호사는 나를 안락의자로 안내하고 링거를 연결하며 물었다. 보호자분은 대기실에 계신가요? 택시 타고 왔어요. 내가 말했다. 아내는 출장 중이라서요.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내 팔을 토닥였다. 첫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잘 이겨내실 거예요. 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다. 옆집 철수 씨 외에는 아무에게도 유나가 출장이 아니라 영원히 떠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왠지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게 더 현실이 되고 더 수치스러워질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와 철수 씨 아내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너무 많이 끓여서요. 맛있게 드세요.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했다. 먹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결국 땀 흘리고 몸을 떨며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혼자서 그날 밤 나는 부산에 있는 여동생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암, 유나, 돈 문제까지. 동생은 당장 대구로 올라오고 싶어 했다. 나는 일단 기다려달라고 했다. 먼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전화했다. 유나가 우리 계좌를 비운 시점이 내가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40분 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세한 내 병명도 듣기 전이었다. 그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도망치기엔 충분했던 것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슬픔이 다른 감정으로 굳어졌다. 분노라기보다는 일종의 목표의식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삼촌댁으로 차를 몰았다. 우리의 모든 금융서류, 부동산 기록,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 아무리 그래도 네 돈을 그렇게 막 가져갈 수는 없어. 삼촌이 내역서를 검토하며 말했다. 공동명의 계좌잖아요. 내가 상기시켰다. 그 여자 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삼촌은 돋보기를 벗었다. 진우야, 그 여자가 한 짓은 그냥 냉정한 게 아니야. 어쩌면 불법일 수도 있어. 네가 아픈 걸 알고 병원비가 필요할 걸 알면서 돈을 전부 가져간 건. 제가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알았다는 걸요? 삼촌은 잠시 생각했다. 통화 기록을 보면 네가 진료 직후에 전화한 게 나올 거고 은행 거래 내역서엔 언제 돈을 인출했는지 시간이 찍혀 있지. 네가 진단받은 날짜를 문서화해두면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었다.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삼촌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네. 우리는 다음 3시간 동안 전략을 짰다. 머스탱명의 변경, 강원도 땅 매각, 내 의료보험과 치료비용,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삼촌 댁을 나설 때 휴대폰이 울렸다. 항상 내게 친절했던 유나의 사촌 동생 미영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진우 오빠, 얘기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유나 언니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요. 나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답장했다. 유나가 내 병에 대해 알고 있어? 미영의 답은 금방 왔다. 네. 오빠가 암에 걸렸다고 모두에게 말했어요. 근데 자기는 감당할 수 없어서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우리 가족 전부 충격받았어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하고 휴대폰을 덮었다. 창문을 내리고 여름 공기를 얼굴에 맞으며 집으로 운전했다. 진단 이후 처음으로 머릿속이 명확해졌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치료를 시작한 지 2주 후 유나의 변호사에게서 온 서류를 받았다. 그녀는 이혼을 원했다.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집의 자산가치 절반을 요구했다. 그녀가 이미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내 병에 대해서도. 나는 그 서류를 삼촌에게 가져갔다. 대담하군. 삼촌이 문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네가 아픈 걸 알면서 저축한 돈은 다 빼가고 이제 집까지 절반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하죠? 아직 답장하지 마. 삼촌이 조언했다. 그 여자가 어디까지 밀어붙이고 싶은지 한번 보자고.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진우 씨, 나 유나야. 이거 내 새 번호야. 화난 건 알지만 우리 이거 해결해야 해. 변호사 말이 나한테도 집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사흘 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진우 씨, 유치하게 굴어서 좋을 거 없어. 힘든 거 알지만 나한테도 내 권리가 있는 거야. 힘든 거, 마치 암이 내가 떨쳐버려야 할 나쁜 기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그 번호를 차단했다. 세 번째 항암 치료는 나를 강타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다. 마침내 여동생 지혜가 부산에서 올라와 일주일간 머물렀다. 집을 청소하고 냉동실에 음식을 채워넣고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동생이 떠나기 전날 우리는 유나의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서류를 받았다. 더 많은 요구, 내가 그녀에게 줘야 할 것에 대한 더 많은 협박. 지혜는 격분했다. 그 여자가 한 짓을 생각하면 오빠 돈 훔쳐간 걸로 고소 안 당한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거기까지 가게 될 거야. 내가 말했다. 그 다음 주 나는 은행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았다. 유나가 우리의 공동명의 신용카드에서 내 이름을 빼려고 했지만 내 서명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또한 집문서와 머스탱 소유권 증서,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있는 우리의 은행 대여금고에 접근하려 했다. 은행은 그녀가 두 번째 열쇠, 즉 내 열쇠를 제시하지 못하자 접근을 거부했다. 나는 즉시 삼촌에게 전화했다. 그 여자가 다급해지고 있네요. 삼촌이 말했다. 아마 자기가 뒤처리를 깔끔하게 못했다는 걸 깨달았나 보지. 다음 수는 뭐죠? 그 대여금고는 해지하자. 네 단독 명의로 새 금고를 열어서 모든 걸 옮겨. 그리고 이제 머스탱 소유권 변경 서류를 제출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병가를 냈지만 사실 요즘은 매일이 병가였다. 은행에 가서 금고를 해지하고 새 금고를 열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던 유나의 이름을 소유권 증서에서 삭제했다. 그날 밤 또 다른 새 번호로 문자가 왔다. 머스탱명에 바꿨어? 그 차 절반은 내 거야. 당신이 내 이름 올려줬잖아. 나는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어떻게 벌써 알았지? 오늘 아침에 막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때 깨달았다. 차량 등록 사업소나 은행에 그녀의 정보원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내 움직임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나는 삼촌에게 전화했다. 그 여자, 조력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요. 삼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인맥이 좀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어떡하죠?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거야. 삼촌이 말했다. 덫을 놓아보자. 다음 날 나는 할아버지의 강원도 땅 매각을 담당하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다. 절차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통화 중에 자산을 현금화할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일부러 언급했다. 그리고 예전 직장에서 들었던 작은 개인 연금저축이 있는 투자은행에 전화했다. 조기 인출 절차에 대해 물었다. 의료비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나는 유나가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기다렸다. 이틀 후 그녀의 변호사는 상속 재산 매각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과 모든 연금 계좌의 공정한 분할을 요구하는 새로운 서신을 보내왔다. 내가 그 서신을 보여주자 삼촌은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물었구나. 이제 어떡하죠? 내가 물었다. 이제 우리 패를 보여줄 시간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다음 한 달간 건강회복에 집중했다. 치료는 혹독했지만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몸무게는 15kg이 줄었지만 수치는 좋아지고 있었다. 지혜는 격주로 주말마다 올라왔다. 옆집 철수 씨 부부는 매일 나를 확인했다. 직장 사장님은 내 근무 시간을 줄여주셨지만 의료보험은 유지시켜주셨다. 나는 살아남고 있었다. 암으로부터도, 유나의 배신으로부터도,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었다. 어떤 밤에는 옆에 없는 누군가를 찾아 손을 뻗으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음 단계에 집중했다. 다음 치료. 유나가 시작한 체스게임의 다음 수. 어느 화요일 아침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여자 은행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네 돈으로 뭘 했는지 맞춰볼래? 말씀해주세요. 새 계좌로 이체한 다음
즉시 3천만 원짜리 수표를 자기 부모님께 보냈어.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내 추측으론 숨기려는 거지. 추적하거나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삼촌이 말했다. 바로 그게 핵심이야. 명백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 공동자금을 이체한 다음 제3자를 통해 돈을 숨기려 했다. 판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짓이지. 나는 생각했다. 삼촌, 전긴 법정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럴 기운이 없어요. 걱정 마라.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거야. 우리 쪽 패를 보면 그쪽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할 거다. 이틀 후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주차장에서 익숙한 은색 제네시스 한 대를 발견했다. 유나의 아버지 차였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병원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차로 직진했다. 창문을 두드렸다. 그는 내가 잘 아는 그 변호사,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창문을 내렸다. 진우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암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유나가 걱정하더군. 자네가 이혼 절차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군다고 말이야.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걸 그렇게 부르나요? 비합리적이라고? 자네의 상황을 고려해서 관대하게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네. 집을 포함한 자산의 공정한 분할 말이야. 우리가 가진 돈 한 푼까지 다 가져간 다음에요? 제가 진단받은 바로 그날 떠나버린 다음에요? 그는 양심에 찔리는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 애는 화가 났었어. 감정적이었지. 사람은 실수를 하는 법이야.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그가 한숨을 쉬었다. 진우군,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자네는 아파. 이길 수도 없는 법정 싸움에 매달릴 게 아니라 몸 회복에 집중해야지.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내가 절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나가 계좌를 싹 비워가서 내가 파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 어떤 합의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강원도 땅을 팔 거라는 사실도, 유나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머스탱 명의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웠다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나에게 금요일까지 변호사를 통해 제 답변을 보낼 거라고 전해주십시오. 나는 돌아서며 말했다. 진우군, 그가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말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목요일, 나는 삼촌과 그가 데려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수연 변호사를 만났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검토했다. 내 진단 직후 유나의 인출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 그녀의 문자 메시지, 유나가 내 암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사촌 동생의 진술서, 그녀의 부모에게 보낸 수표까지. 이건 명백한 재산은닉 시도와 악의적 유기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어떤 판사도 이걸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수는 뭐죠? 내가 물었다. 우리 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의료 위기 상황에서의 유기, 재정적 부정행위, 자금은닉 시도를 입증하는 거죠. 빼돌린 자금 전액 반환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겁니다. 그게 통할까요? 내가 물었다.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보다 더 깔끔한 사건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보면 그쪽에서 무릎 꿇을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요? 그럼 법정으로 가는 거고 그 여자는 모든 걸 잃게 되겠죠. 자신의 평판까지 포함해서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희망 비슷한 것을 느꼈다. 금요일 아침, 김 변호사는 우리의 답변서, 즉 모든 증거가 첨부된 이혼 소장을 유나의 변호사에게 보냈다. 은행 기록,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서, 의료 기록까지 모든 것이 차갑고 명확한 사실로 나열되어 있었다. 정오가 되자 유나의 변호사가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빠르네요. 나는 삼촌에게 전화로 말했다. 그들이 네가 반격할 탄약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거지? 삼촌이 말했다. 네가 너무 아프고 돈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회의는 월요일로 잡혔다. 나는 주말 동안 쉬면서 정신적으로 대비했다. 일요일 밤 또 다른 세 번호로 문자가 왔다. 이건 잔인해. 진우 씨.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건 보복이야. 우리 부모님이 지금 당장 그 돈을 돌려줄 순 없어. 당신은 날 망치려는 거야.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보복이라고? 아픈 배우자를 버리고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간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변호사와 부모 뒤에 숨은 사람도 내가 아니었다. 나는 처음으로 답장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야. 월요일 아침 나는 삼촌, 김 변호사와 함께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들은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직접적인 질문을 받지 않는 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유나는 아버지와 그녀의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다. 비싼 안경에 영구적인 찡그림을 한 마른 남자였다. 유나는 좋아 보였다. 피부는 그을렸고 푹신 듯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지난 몇 달이 그녀에게는 휴가였던 것처럼.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는 귀하의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귀하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희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분명히 하죠.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예의를 차리는 자리일 뿐입니다. 당신의 의뢰인은 남편의 암 진단 사실을 듣자마자 글을 버렸고 공동 계좌를 비웠으며 그 자금을 부모를 통해 은닉하려 했고 그러고도 추가 자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움찔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분명히 우리는 합리적인. 따님께서는 남편의 의료 비상자금을 당신께 송금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저희는 수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금을 반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기성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을 수령한 혐의로 소송의 아버님을 추가할까요? 방안은 침묵에 잠겼다. 유나의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 변호사는 우리의 조건을 제시했다. 5천만 원 전액 반환. 유나는 집에 대한 모든 권리, 머스탱, 할아버지의 땅, 내 연금 계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녀는 모든 법적 비용을 책임진다. 그 대가로 나는 금융 사기 및 유기에 대한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다. 이건 강도질이야. 유나의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강도질은 따님께서 하신 거죠. 이건 정의입니다. 회의는 유나의 변호사가 우리의 조건을 검토할 48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끝났다. 회의실을 나설 때 유나가 내 눈을 마주치려 했다. 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삼촌이 내 어깨를 꽉 쥐었다. 거기서 잘 버텼다.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때로는 그게 가장 힘든 법이란다. 삼촌이 대답했다. 이틀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나가 우리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30일 이내에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할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었다.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이긴 것 같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 한때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무언가의 끝처럼 느껴졌다. 이야기 중간에 책을 덮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진단 이후 처음으로 나는 밤새 푹 잘 수 있었다. 합의금은 정확히 30일 후에 도착했다. 5천만 원 전액이 든 자기 압수표였다. 나는 즉시 입금한 후 종양내과 사무실에 전화해 밀린 병원비를 지불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첫 치료부터 나와 함께했던 줄리아 간호사가 접수 데스크에 있었다.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지난주에 수치도 좋게 나왔어요. 몸도 좋아졌어요. 나는 수표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금액을 힐끗 보았다. 보험 처리가 잘 됐나 봐요? 그런 셈이죠. 이혼은 일주일 후에 마무리되었다. 나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이상하게 텅 빈 기분을 느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 이제 어쩔 셈이냐. 건물을 나서며 삼촌이 물었다. 치료 마치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원도 땅 매각은 다음 달에 끝날 거야. 그럼 8천만 원이 더 생기지. 그리고 만약 머스탱을 팔기로 결정하면 아직은요. 내가 말했다. 모든 걸 다 놓아버릴 준비는 아직 안 됐어요. 그날 저녁 나는 뒷마당 데크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항암 치료에 메스꺼움이 마침내 가라앉았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드문드문했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치료 반응이 좋다, 전망이 밝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의 사촌 미영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오빠, 모든 게 마무리됐다고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오빠한테 한 짓 정말 미안해요. 외숙모랑 외삼촌이 오빠한테 갚아야 할 돈 때문에 양평에 있는 별장을 팔고 있어요. 외숙모는 유나 언니 대신 오빠를 탓하며 화를 내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중 일부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요. 오빠 몸이 좋아졌길 바라요. 그럴 자격 충분하니까요.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덮었다. 더 이상 유나 가족의 드라마에 엮일 필요가 없었다. 치유에, 재건에, 그리고 다음에 올 무엇인가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6개월 후 나의 종양내과 의사는 내가 기다려온 그 말을 했다. 완전 관해입니다. 나는 진료실에 앉아 그 소식이 스며들기를 기다렸다. 완치는 아니었다. 림프종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암은 사라졌다.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정기적인 검진, 혈액 검사, 6개월마다 스캔. 하지만 지금은 진우 씨, 가서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날 저녁 나는 두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소리를 지른 여동생 지혜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년 전부터 제천에 있는 자신의 커스텀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해온 친구 준호에게였다. 아직 내 자리 남아있냐? 내가 물었다. 당연하지 임마. 그가 말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한 달 후 나는 대구에 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제천 외곽에 작은 집을 샀다. 침실 2개에 내 공구와 머스탱을 들여놓기에 충분한 차고, 그리고 모든 창문에서 산이 보이는 곳이었다. 대구를 떠나는 날, 옆집 철수 씨 부부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철수 씨 아내가 길에서 먹으라며 반찬통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다. 음식, 잔디 깎아준 것,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보내준 조용한 지지까지. 괜찮은 거야? 철수 씨가 물었다. 정말로 괜찮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괜찮아지고 있어요. 제천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또 유나였다. 완치 판정받았다고 들었어. 다행이다. 당신이 안 믿겠지만 나 당신 생각 자주 해.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어. 무서웠고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진우 씨. 모든 게. 나는 2번 읽고 답장할지 고민했다. 결국 단 몇 글자만 타이핑했다. 난 살아남았어. 잘 지내. 그러고는 그 번호를 차단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스탱을 손보러 갔다. 더 이상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간직하기 위해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것들은 한 번 부서지면 고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다. 나는 후자였다.